깜짝 놀라셨지요? 뻥튀기 소리입니다. 순실뻥 소리를 듣고 시작합니다. 저는 최서원 국정농단이 시작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군 장갑차, 광우병, 세월호, 사드 배치 반대 등의 촛불의 연장선상이며, 이번 촛불은 예전과 다르게 반정부 세력들이 총걸기, 국민을 선동의 도가니, 블랙홀에 빠뜨린 그런 사건입니다. 정권을 탈취, 북한 정권의 생명을 연장시켜 그들 이익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고 결국에는 연방제, 실질적인 적화에 이바지하는 결과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제가 순실뻥은 잘 짜여진 시나리오라고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준비된 것을 터뜨린 것뿐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가 소강 국면에 들어가고, 노무현 정부의 북한에 대한 노골적인 굴종, 김정일의 지시하에 국정을 운영했다는 송민순 회고록이 전국의 비상한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이로 인해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은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송민순 회고록 파장이 일파만파로 이렇게 퍼져가는 와중에 JTBC 손석희가 순실뻥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영원히 지켜지는 비밀은 없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언론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촛불이 민심을 호도하고 국회가 불법을 저지르고 검찰이 강압적인 수사를 하더라도 자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진실을 찾는 민초들은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25일 최서원 씨가 체포영장 집행에 의해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울부짖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호송관들이 최서원 씨의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이미 최서원 씨는 작심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모두 토해낸 뒤였습니다. 그동안 최서원 씨 변호인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최서원 씨가 강압 수사를 받으며 인권 유린을 당한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측면도 있어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최서원 씨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미 최서원 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최서원 씨에게 드러난 범죄 사실이 있습니까? 횡령? 뇌물수수? 배임? 삼성합병 외압? 딸 정유라의 부정입학? 이렇게 딱히 저는 찝히는 게 없어요. 아마 제가 인지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럴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찰에서 특검에서 그냥 먼지털이로 사방천지 틀고 있는 그런 느낌밖에 없어요. 그냥 특검이 죽기 살기로 덤비는 그런 모습으로 느껴질까요? 아니, 수감된 피의자, 검찰 소환에 불응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권리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권리입니다. 그런데 왜 특검은 수감된 피의자에게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영장을 왜 발부했을까요? 저는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던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특검에서 최서원 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면 특검은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해되시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최서원 씨에 대한 동정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을 도운 죄도 죄인가? 그게 죄라면 최서원 씨가 죄를 졌을 거야. 이런 말들이 시중에 떠돌고 있습니다. 최서원 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특검 사무실로 가는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순실범 시나리오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JTBC 손스키의 피시근은 전부 조작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든 언론이 입을 맞춘 보도, 그것을 소추안으로 삼았던 헌재에 제출된 16건의 보도는 심리조차 할 가치가 없다고 헌재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말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언론이 움직였다는 정황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촛불 민심을 현혹하는 재료를 언론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죠. 민노총의 지지를 받는 언론노조가 그 중심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추리일 것입니다. 최서원 씨의 주변인 고용태, 노성일 그런 사람들 등에 대한 조사는 일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서원 씨가 검찰과 특검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맥락에 포인트를 맞추면 일정한 패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앞서 국회는 성급한 서두르는 모습으로 대통령의 탄핵을 가결시켰습니다.
국정조사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청문회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목불인견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청문위원인지 조폭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상식을 뒤집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앞뒤가 바뀐 것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순수고 뭐고 없습니다. 뒤죽박죽, 엉망진창이라는 말이 딱 맞을 것입니다. 민노총, 언론, 국회, 검찰이 촛불 국민을 거짓 왜곡, 선동의 블랙홀에 집어넣는 모습을 상상하면 맞을 것입니다. 진실은 필요 없어. 우린 선동이면 돼. 증인께서 계속 증언하시면서요. 고영태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심지어는 조작했다. 고영태가 조작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고영태와 그 주변 인물들을 가리켜서 걔네들이라고 지칭하면서 걔네들이 만든 계획을 가지고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부분과 관련이 됩니다. 그 걔네들이라고 증인이 지칭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요? 고영태, 네. 그다음에 또 유상용, 노승일, 그다음에 김수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김수현 정도다. 예. 박헌영이요. 박헌영하고 거기에 박원호는 포함 안 됩니까? 박원호 씨는 나중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고요. 이 수사 기록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증인께서 두세 번 언급하신 사람 중에 이진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이진동이라는 분이 어느 신문사 기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선일보. TV조선 정치부장 전 정치부장을 말하는 거? 조선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 이상은 그분에 대해서 더 아시는 게 없습니까? TV조선 기자라는 거 이외에는 아시는 게 없습니까? 김수현 씨가 누구지? 네. 이진동 기자인가 정계 진출하려고 그럴 때 아마 정책을 도와줬던 이반자라든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분이 이진동이라는 그분께서 국회의원 출마했다 이런 건 모르십니까? 그거를 도와줬던 사람이 김수현이라고 아까 그 이름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걔네들이 굉장히 친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분이 어느 지역에 출마했다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거 아세요? 그거는 모르겠고요. 좀 관심이 없어서 나중에 제가 이제 이거를 쭉 이제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네들이 계획적으로 꾸몄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나중에 안 됐다고는 들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계속 CCTV 찍은 거를 고영태 씨가 갖다 주고 그랬는데 자료가 모자르다 이렇게 했다고 그런 얘기는 제가 간혹 들었습니다. 예, 그때가 아까 증인이 증언할 때 보면 2014년도부터 고영태가 이진동이라는 분과 어떤 자료를 주고받고 한 것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인가 주식회사 유상용 씨가 누가 대표로 있는지 모르지만 그쪽에서 측근 지원을 하면서 계속 그걸 유지를 하면서 저를 견제하고 저를 결국 이런 식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라고 지금 그렇죠. 생각합니다. 정의는 2010년 8월경 한강 둔치에서 미래재는 사무총장 이승환으로부터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이승환 등이 가지고 있는 것을 터뜨리겠다는 협박받은 사실이 있죠. 네. 고영태도 그 현장에 같이 있었죠. 네. 고영태와 이승환은 정인에게 이와 같은 협박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인이 고영태와 이승환을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인은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사실하고 틀립니다. 사실과 다르다. 예, 유상용이 운전을 하고 갔고 걔네들 둘이서 와서 녹음 파일인지 뭔지 그때 TV조선에 넘긴다고 이진동 기자한테 넘긴다 그랬을 때부터 녹음 파일을 갖고 다니면서 틀면서 계속 협박을 했고 차은택 씨한테도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이성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5억 원을 내놓으라는 그런 공갈 협박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도 검찰에서 진술을 증인께서 했습니까? 이렇게 협박받은 사실이 있다. 네,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사람들은 조사를 안 하고 저희들만 하느냐 그랬더니 뭐 거기서는 뭐 검찰에서 자기네들 원하는 방향대로 다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굳이 지금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리고 그 아까 2014년도에 뭐 게이트를 만들겠다 이렇게 협박을 당하셨다고 했는데 뭐 어떤 연유로 인해서 누구로부터 그렇게 협박을 받은 겁니까? 뭐 이 정권이 끝날 무렵쯤에 그 게이트를 터뜨리겠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거를. 그러니까 협조를 해서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달래가면서 도와줬는데 결국은 뭐 제가 그 블루케이랑 이렇게 연결돼 갖고 더 가다가는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결국 폐업을 하고 문을 닫으니까 결국 뭐 계속 그 이진동 기자한테 그 자료는 계속 갖다 줬던 것 같습니다. 그게 2014년도에 협박받은 내용입니까? 2014년도가 아니라 15년도, 15년도나 14년도 그쯤인 것 같습니다. 2015년, 14년도 정도에 이진동 기자하고는 굉장히 가깝다고 다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뭐 자료를 갖다 줬는데 당시에 협박했던 사람들이 뭐 고영태나 유상영, 노승일은 아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유상용이가 누구죠? 김수현이랑 같이 일을 했었는데 근데 저도 헷갈리는 게 그 유상용 씨가 들어와 갖고는 고영태를 흉을 막 보고선 이렇게 사이가 나쁘니까 쫓아내라 그랬다가 또 이제 자기네들이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또 같이 다 지금 그 언론에서 하는 거 보니까 같은 맥락으로 저를 공격하는 거 보니까 저를 완전히 헷갈리게 해가지고 독일에 있을 때도 그 의도적인 그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연합기자 그거 문자도 저한테 계속 그걸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유리한 국면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그것도 자기네들이 그 유상용 씨가 보내라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할 수 없이 그렇게 보낸 건데 그거를 뭐 제가 그거를 유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또 이렇게 나오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어디에서 진실이 있는지 누가 진짜 사람인지 믿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금. 그 증인은 그 고영태 씨 친구 유상영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블루케이 그 폐업하기 한 달 전에 데리고 와가지고 준비하는데 뭐 일을 시켜보겠다고 그래가지고 폐업하는데 그래서 알게 된 건데 저한테는 지금 측근이라고 나오는데 절대 측근도 아니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 유상영 씨는 그 강남에 그 주식회사 예상이라고 별도 회사를 차려놓고 뭐 따로 활동을 했었고 아마 고영태 씨도 뭐 거기에 약간 관여가 된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시나요? 그거를 계속 같이 그 김수현 씨랑 계속 거기서 했었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저는 몰랐는데 계속 그 회사를 이제 이어가면서 자기네들이 그쪽에서 회사를 해갖고선 자기네가 뭔가 도모해서 자기네들끼리의 그 어떤 완성된 뭐를 해보려고 그러다가 이제 계획이 실패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까 그 증인 말씀하실 때 그 고영태 씨는 뭐 기초적인 워드 작업도 전혀 못하는 컴맹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이제 그 고영태 씨가 뭐 문서 작업을 한다든지 뭐 기타 컴퓨터를 다룬다든지 했을 때는 아마 친구인 유상영 통해서 많이 그런 걸 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걸 보거나 들은 적 있습니까? 유상용 씨가 거의 다 그거 해갖고 왔고 그 뭐 인투리스인가 뭐도 말도 안 되는 그 계획서를 검찰에 제출한 사람도 그 사람입니다. 아, 인투리스도 유상영 씨가 제출했고 뭐 문서라든지 기타 뭐 이메일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유상영 씨하고 그 김수현 씨가 다 도와줘가지고 그 옆에 블루케이 바로 옆에 사무실에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뒤늦게 알았거든요. 그 블루케이랑 그 예상이랑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네? 거리가 사무실 위치. 얼마 안 떨어져 있는 데 있었습니다. 한 5분인가 10분 거리에 있었는데 저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는 블루케이 K스포츠를 자기네들이 오히려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갖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체육 사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증인 그 청문회 때 그 고영태 씨하고 뭐 집 문제, 돈 문제로 뭐 싸웠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언제 왜 싸우신 건가요?
아니 돈을 자꾸 저기 임차를 해달라 그러니까 저한테 감정이 안 좋은 게 확확 저기 사업 자금하고 이런 거를 밀어줘야 되는데 이제 뭐 대통령 측근인 줄 아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하니까 감정이 쌓이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뭔가 회사를 좀 차려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고영태 씨가 그 증인한테 뭐 돈이라든지 재반 여러 가지를 자주 요구를 하는 편이었나요? 몇 번 저기 보니까 임차해 사업 준 자금도 적이 좀 대준 있습니다. 것 같고 한데 예, 예. 뭐 한 몇 번 정도 그렇게 대줬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뭐 신용불량자여 있어가지고 뭐 카드나 뭐 이런 거 절대 쓰지 못하는 그게 돼가지고 그때 저희 그 변호사님을 소개를 한번 해가고 그거를 한번 대여해 준 적이 있습니다. 아, 고영태 씨가 신용불량자여서 뭐 본인 명의로 뭐 대표이사로 취임하든지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네. 아마 뭐 다른 측근들을 세우고 그리고 뭐 돈도 없기 때문에 증인이 돈도 빌려주고 뭐 이런 네. 관계였던 건가요? 이후에 예, 이상입니다. 누군가가 뭐 최순실 게이트를 만들겠다고 증인에게 협박을 하고 우격다짐을 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요? 고용태입니다. 고영태입니까?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증언하시면서 걔네들 기획에서 뒤집어 씌운다 그러는데 그 걔네들이 정현식과 박헌영 이외에 또 누구라는 얘기를 아까 하려다가 못했습니까? 아니 K스포츠단은 그 K스포츠단이 움직이는 그 사업 계획이 있는 건데 그거를 그 전부 블루K에서 무슨 제가 이제 지시를 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는 것 같이 갑자기 지금 제가 독일을 갔다 오니까는 검찰에서 그런 식으로 전부 얘기를 했더라고요. 검찰에서 무슨 어떤 수사 방향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 거죠. 대충 감이 잡힙니까? 제가 오늘 방송 모두에서 말씀드린 시나리오라는 생각이 듭니까? 만약 태극기 물결이 없었다면 아마도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들의 거짓, 왜곡, 선동의 잔치는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자유와 생명을 지키는 진실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태극기를 든 분들이 더 많아지고 더 큰 함성을 지를 때 진실은 반드시 대한민국 품 안에 오롯이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